안녕하세요. 김영원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빌려줄 수도 있겠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빌려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어떤 분이 학생한테 매달 500만 원씩 6개월에 걸쳐서 이제 빌려주기로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처음 5개월은 계좌이체로, 은행 계좌이체로 이 학생에게 입금을 해줬던 거죠. 근데 마지막 달에 그 현금 500만 원이 마침 이제 생겼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현금 500만 원을 다시 은행에 입금을 해서 이 학생에게 이체를 해주기는 좀 번거로웠던 거죠. 그래서 그냥 이 학생에게 현금으로 바로 500만 원을 줬던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학생이 돈을 갚지 않게 되니까 그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돈을 줬다는 그 증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5개월 동안 2,500만 원을 매달 500만 원씩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은 은행 입금 내역이 있어서 그 증거로 쉽게 제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마지막 달에 현금으로 이제 500만 원을 준 것은 증거로 제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. 그래도 일단은 빌려준 게 3천만 원이 맞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건데요.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이 학생이 3천만 원 전부를 빌린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500만 원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, 이렇게 다퉜다면 소송에서 이 학생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.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실제 줬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또 이율은 얼마로 하고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면 좋겠죠.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돈을 안 갚았다 이랬을 때 이 계약서를 증거로 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대여금 소송도 승소 판결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지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빌려주는 돈이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그 이상의 돈 이렇게 큰 돈이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. 그런데 친한 지인이 생활비가 급하다, 학원비가 급하다, 학비가 급하다, 병원비가 급하다 이러면서 몇십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몇십만 원 빌려주는데 계약서까지 쓰기는 좀 번거롭다. 그래서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빌려줬던 건데 이 몇십만 원이 한 수십 차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하고 보면 몇천만 원, 1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큰 돈을 결과적으로 빌려주게 되었다. 그런데 계약서는 없다. 그럼 대여금 소송에서 돈 못 받는 거냐?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.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대여금 소송에 제출을 하면 되겠죠. 여기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아니면 전화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나 병원비가 너무 급해 좀 도와줘.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빌려줄게 꼭 갚어 이렇게 답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꼭 갚을게 이렇게 답장한 그러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있다. 그러면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공증이라는 것도 가능한데요. 여기서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. 그냥 계약서만 쓰는 것과 계약서에 공증까지 받는 것은 뭐가 다른 거냐. 그냥 계약서만 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. 그러면 대여금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공증계약서가 있다면 대여금 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. 그러면 이 공증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증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보다 빨리
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공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제 공증계약서를 쓸 때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건설회사에 빌려줬던 건데요. 그 빌려준 돈이 크다 보니까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계약서를 작성했죠.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에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다, 이러한 내용까지 넣어두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건설회사가 돈을 못 갚게 되자 이 부동산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.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 상가 건물에는 그 담보로 받기 전에 이미 많은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거죠.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했어도 결국에는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증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너무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약정을 한다. 그러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한 1년에 30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자, 이렇게 약정을 했다. 그러면 이 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.